안녕하세요. 별PM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을 만났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던 작은 고전. 주인공 아이의 익살스러운 이야기에는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가 가슴 저린 이야기에는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저자는 포리스트 카터이고 아름드리 미디어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책 표지만 봐도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포리스트 카터는 1925년 미국 엘라베마주 옥스포드에서 태어납니다. 48세가 되어서 작가로 출발을 했고요. 처녀작인 텍사스로 가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 감독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일종의 자전적 소설로 발간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자 사후 12년이 지난 1991년 제1회 에비상을 수상했으며 지금은 작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21장으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인데요. 감동받은 부분에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와, 포스트잇이 장난이 아니죠? 놀라지 마세요. 이걸 모두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선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나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 안은 팔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사람들은 개통로라고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젠 모두가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 물소리 울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린 사슴 우스디도 메추라기 미네리도 까마귀 카구까지 노래 부르네. 작은 나무는 상냥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네. 작은 나무는 절대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 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자연의 이치.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깨워주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 남자란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쪽 벽에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눈을 뜬 것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예, 할아버지. 내 목소리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산꼭대기에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번쩍이는 빗줄기들이 하늘 위로 솟구쳤고 얼음에 덮인 나뭇가지들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다. 아침 햇살은 물결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의 그림자들을 천천히 벗겨가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내려갔다. 칠면조가 무거웠지만 어깨를 누르는 무게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해는 벌써 저편 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가 나뭇가지들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 덕분에 앞길은 황금빛 줄무늬로 어른거렸다. 이렇게 늦은 겨울 오후가 되면 바람도 자게 마련이다. 앞서가던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도 그 이치란 걸 배운 것이다. 과거를 알아두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은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을 잘해낼 수 없다. 자기 종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법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 때문에 두 분은 나에게 옛날 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다. 그 중에서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조각 하나를 내보이며 서명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고 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 원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을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부군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옆에서 말을 타고 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걸었다.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 걷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의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 빈 마차가 덜그럭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백인들은 양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백인들은 덜그럭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 가는 체로키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 산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아는 채 하염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 불렀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이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동정심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뻣뻣하게 죽어가는 아이,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은 눈으로 흔들거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죽음을 내려놓고 온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죽음을 옮겨가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산을 떠올리지도 않는 이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 불렀다. 파인빌리. 나는 낙엽을 긁어 모아서 자루에 담는 일을 좋아했다. 가벼워서 운반하기도 쉬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자루를 채우곤 했다. 할아버지는 한꺼번에 2자루, 때로는 3자루씩 옮기셨다. 나도 자루 2개를 짊어지고 낑낑대보기도 했지만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지만 지겨워질 만큼 오래 힘들게 일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할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기분 전환 삼아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곤 했던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낙엽과 솔잎들로 밭을 완전히 덮었다. 이 상태에서 가벼운 비라도 한 번 내려 나뭇잎들이 땅에 찰싹 달라붙고 나면 우리는 노새인 샘 영감에게 쟁기를 메어 땅을 갈아엎었다. 나뭇잎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밭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말이다. 내가 우리라고 한 건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쟁기를 끌어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워낙 키가 작아서 손을 머리 위로 뻗어야 쟁기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다. 또 쟁기를 끄는 일보다 쟁기 손잡이에 몸무게 전체를 실어 쟁기날이 땅속에 너무 깊이 박히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거나 때로는 쟁기날이 땅에 박히지 않아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땅 거중만 긁어대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샘 영감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샘 영감은 내가 쟁기날을 완전히 땅에 박고 나서 이리요! 라고 말해야 비로소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어슬렁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왔지만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곤 하셨다. 샘 영감을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호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지라고 하면 된다. 샘 영감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지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샘 영감은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왼쪽으로만 갔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가 나서서 지지지 이 빌어먹을 자식아 지 라고 소리를 치셨다. 그제서야 샘 영감은 오른쪽으로 돌아서곤 했다. 문제는 샘 영감이 할아버지의 이런 욕설을 하도 자주 들어서 그게 무슨 호령 소리라도 되는 듯이 생각한다는 데 있었다. 사실 샘 영감은 이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야 오른쪽으로 돌았다. 다시 말해 샘 영감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욕설까지 포함하여 그 소리를 몽땅 다 질러야 했던 것이다. 꽤 심한 욕이었지만 쟁기를 끌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욕을 해야 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듣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소리치는 것을 할머니가 듣고 말았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들으셨고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동안 내 쟁기질 솜씨도 현저히 줄고 말았다. 이리 와 쌤, 자 이리 오라니까 착하지. 하지만 샘 영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샘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땅 위에 가로놓은 쟁기를 끌고 걷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온갖 애를 다 썼다. 욕을 퍼붓다가 급기야는 네 발로 엎드린 채 노새처럼 울기까지 했다. 내 보기에 그것은 영판 노새 울음소리였다. 샘 영감도 그 소리를 듣더니 귀를 앞으로 내밀고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건 여전했지만 나도 노새 소리로 울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때 산등성이로 올라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할아버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밭 한가운데서 네 발로 기면서 노새 소리를 흉내내는 우리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보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흉내도 그만두어야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샘 영감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노새인지 아니면 가장 똑똑한 노새인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노라고 하셨다. 나로서도 참으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나만의 비밀 장소. 개울물 위를 가로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양충을 잡으려고
황어들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녔다. 사양충을 잡아서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진하면서 감미로운 냄새가 났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실개울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자기 거미줄을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은 3번을 실패하고 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더니 막무가내로 뛰던 걸 중단했다. 대신 그놈은 잎사귀 끝 쪽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엎드렸다. 물을 연구라도 하는 것처럼 턱 밑에다 앞발을 포개고 말이다. 나는 그놈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포기하고 싶은 건 내 쪽이었다. 실개울에 쪼그리고 앉아서 들여다보느라 물에 닿은 내 엉덩이가 얼얼한 판이었으니 말이다.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2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체하며 억지를 부려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아기가 피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을 위한 시련이다. 그러고 나면 생명을 한껏 꽃피우는 여름이 온다.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특이한 느낌을 갖는 가을이 지나는데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애잔한 그리움이라 부르기도 한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몸이 죽었을 때처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2분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앞서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뒤에 혼자 남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이니까 말이다. 할아버지의 직업. 할아버지에게도 직업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직업이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스코틀랜드 쪽 가게로부터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위스키 제조업이었다. 범법자들은 위스키의 품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많이 빨리 만들어내는 데만 신경을 쓴다. 그런 사람들은 엿기름을 빨리 발효시키고 위스키에 그럴듯한 거품을 주려고 양잿물이나 산화칼륨을 쓴다. 게다가 위스키를 거릴 때도 채 대신에 철그물이나 주석그물, 때로는 트럭의 라디에이터를 쓰곤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놈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직업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나쁜 평가를 받고 오명을 쓰지 않을 직업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내가 이미 할아버지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 상표의 반은 지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상표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상표를 욕되게 할 나쁜 위스키는 절대로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 평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 위스키를 만드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때는 봄이 막 시작되려고 하던 늦겨울이었다. 마지막 증류 작업도 끝내고 우리는 위스키를 넣은 반 갤런짜리 병들을 봉해서 자루 속에 담고 있었다. 병이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나뭇잎들도 함께 자루 속에 넣었다. 병을 자루에 넣는 걸 막 끝냈을 때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빌어먹을 블루보이잖아. 맙소사, 블루보이가 증류기 옆에서 혀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 개가 언제부터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는 내 자루를 갖고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가다가 누가 보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풀숲에 숨어 있도록 해라. 나는 그 사이에 정류기를 씻어서 숨겨놓고 산 반대편으로 내려갈 테니 헛간에서 만나기로 하자. 나는 자루를 움켜쥐고 재빨리 어깨에다 둘러맸다. 어찌나 세차게 휘둘렀던지 뒤로 휘청 자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둘러 칼길 위로 올라섰다. 겁이 났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류기가 우선이었으니까.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맙소사, 어린애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함을 질렀다. 인디언 애새끼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얘야, 그 자루에 뭐가 들었니? 라고 묻는데 다른 남자 한 명이 고함을 질렀다. 저게 조심해! 그 사람들이 내 뒤에서 산을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나머지 개들이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 죽으라고 달리다 보니 숨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춰야 했다.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개와 사람들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드디어 산은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지쳤지만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았다. 그 사람들은 증류기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 할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시겠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낙엽 속에 드러누워 있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나는 개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모두는 참을 수가 없었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나를 찾아낸 걸 알리려고 앞서 뛰어가면서 지저댔다. 아마 칭찬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냄새는 하나도 맡지 못하는 주제의 말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 쪽으로 걸어오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내가 개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다. 나는 여전히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술병은 하나도 깨뜨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70평생 동안 이렇게 멋지게 해치워 본 건 처음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산에서 가장 뛰어난 위스키 제조업자가 될 소질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까지 나를 업어주셨다. 집까지 걸어갈 힘 정도는 나한테도 남아 있었는데도 말이다. 위험한 고비. 4월의 비에는 상쾌하고 들뜬 기분과 왠지 모를 서글픔이 함께 배어 있다. 할아버지도 항상 그런 감정들이 뒤범벅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다. 그 비는 서글픈 기분을 갖게 한다. 아무도 그걸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건 눈 깜짝할 새에 쓰러져가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두 귀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계셨다. 벌써 메기 한 마리를 잡으신 후였다.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아내지 못해서 뚝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갔다. 그곳에 엎드린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으려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옷이 스치는 것처럼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귀에 거슬리는 기분 나쁜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울뱀이었다. 긴 몸을 둘둘 말아 또아리를 틀고 앉은 그놈은 머리를 바짝 치켜 세운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불과 15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놈의 몸통은 내 다리보다 굵었다. 나는 까칠한 껍질 밑에서 그놈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놈이 독이 올라 있었다. 나와 뱀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갑자기 마주보고 있는 나와 뱀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발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게 할아버지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고 부드러운 말투로 가만히 말씀하셨다. 고개 돌리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고 눈도 깜빡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공격 준비를 다 갖춘 뱀의 머리가 더 높이 쳐들렸다. 이제 그놈이 공격을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뱀은 눈 깜짝할 새에 칼날처럼 강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마치 총알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문 것이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귀처럼 벌어진 입이 할아버지의 손을 절반쯤 물었을 때 날카로운 어금니가 살속 깊이 박히는 모습이 내 눈에 선연히 들어왔다. 순간 할아버지는 다른 한 손으로 뱀 대가리 뒤쪽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쥐었다. 뱀은 몸을 풀면서 땅에서 떨어지더니 할아버지의 팔을 친친 감았다. 딸랑거리는 꼬리끝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죄인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뱀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마침내 등골 부서지는 소리가 투둑하고 들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축 늘어진 뱀을 저쪽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재빠르게 긴 칼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칼끝을 물린 상처가 있는 손바닥에 대고 한 일자를 그었다. 할아버지는 칼로 벤 곳에서 피를 빨아내 땅바닥에 뱉어내는 일을 계속하셨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고마워요 할아버지 라고만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셨다. 입과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자식, 이만하면 우리 둘이서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준 셈이지. 예, 할아버지, 우린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줬어요. 산을 내려가다. 그 정치가들이 찾아온 게 우리가 한창 겨울 준비에 쫓기고 있던 바로 이때였다. 그들 스스로는 정치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가들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었다.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법에 고소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 두 분 다 늙은 데다가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할머니는 인디언이고 할아버지도 반은 인디언이다. 더구나 할아버지는 평판이 좋지 않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만을 원하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밖으로 내돌리고 있다. 그 종이에는 나에 관한 이야기들도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부분은 소리내어 읽지 않으셨다. 또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정에 나가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적혀 있었다. 반론이 없으면 나는 곧바로 고아원에 수용될 거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얼이 빠지신 것 같았다. 모자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쓰다듬다가는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다가는 또 쓰다듬고 하셨다. 할머니가 등잔불을 불어서 끄셨다. 우리 셋은 난로 옆에 앉았지만 불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는 흔들 의자를 흔들었다. 창문을 통해 초승달의 희미한 어둠이 비쳐 들어왔다.
베란다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작은 나무야, 늑대별 알지?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별 말이야. 내가 안다고 하자 할머니가 당부하셨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꼭 그 별을 쳐다보도록 해라. 할아버지와 나도 그 별을 볼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할아버지는 검은 양복에 나처럼 구두를 신고 계셨다. 우리 두 사람은 터벅거리고 걸으며 골짜기길을 내려갔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우리 머리 바로 위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와서 몇 번이나 울더니 다시 높은 나뭇가지에 날아올라 까악거리며 울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마, 작은 나무야, 가지마.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바람에 나는 할아버지 뒤에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바람이 불더니 슬픈 소리를 내며 내 노란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 말라가는 찔레나무는 길로 비어져 나와 내 발을 붙들었다. 문상 비둘기 한 마리가 길고 외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응답하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 나를 위해 우는 게 틀림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다. 돌아오는 길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내 비밀 장소에 들러보니까 할머니가 늑대별에 실어 보내준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벌거숭이가 다 된 나무 아래에는 구릿빛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새빨간 온나무가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낙엽 위에 누운 채 잠든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나무 숲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이윽고 그것은 노래로 변했다. 작은 나무가 돌아왔다네. 작은 나무가 돌아왔어. 우리 노래 들어보렴. 작은 나무가 이곳에 함께 있다네. 산으로 돌아왔어. 겨울날의 짧은 낮 시간을 나는 이렇게 내 비밀 장소에서 보냈다.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바람과 나무와 시냇물과 새들이 불러준 그 부드러운 노랫소리로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겼기 때문이다. 자연은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내 출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으며 악의 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연은 그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노라니 나도 금방 그런 말들을 잊을 수 있었다. 죽음의 노래. 골짜기로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지나 있었다. 아득히 멀리서 문상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대답하는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윌로존을 위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등잔에 불을 붙였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의 셔츠를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셨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가 함께 산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아마 우리 모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따라오셨다. 우리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충실히 살았다. 우리는 가을이면 가장 새빨간 단풍잎을 찾아냈고 또 봄이면 가장 푸른 제비꽃을 가리키며 서로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느낌을 함께 맛보고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목화신을 약간 끌듯이 하며 걸으셨다. 나는 되도록 많은 위스키병을 내 자루 속에 넣고 짊어지려 했으며 힘든 일도 더 많이 떠맡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셋이서 산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두 분이 산을 오르는 속도는 예전에 비해 느려졌지만 두 분은 산꼭대기에 앉아서 주위 산줄기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셨다.
할아버지가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것은 이렇게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셨다. 할머니와 내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산길을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하셨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뉘어드렸다. 파인 빌리가 찾아왔다. 그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어 하셨다. 파인 빌리는 등잔 불빛 속에서 긴 목을 바이올린 위로 기울이고 제 손으로 짧게 자른 머리를 귀 위로 늘어뜨린 채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의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바이올린과 멜빵 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꾸짖으시자 파인 빌리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우는 게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그는 바이올린을 내던지고 할아버지의 침대 발치에 쓰러졌다. 그는 머리를 침대보에 들이받고는 등을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파인 빌리는 무슨 일이든 절제가 잘 되지 않는 남자였다. 할아버지가 간신히 머리를 들어올려 야단을 치셨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척 약했다. 사실 그랬다. 나도 울었지만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몸의 마음이 졸기 시작하고 영혼의 마음이 그것을 대신했다. 할아버지는 윌로 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껴안은 채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몸의 마음이 다시 깨어났다. 할아버지가 모자를 집어달라고 하셨다. 내가 건네드리자 할아버지는 그것을 머리에 쓰셨다. 내가 손을 잡으니 할아버지 얼굴에 가만히 웃음이 번졌다. 이번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야. 또 만나자. 그러고 나자 윌로 존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우리가 할아버지의 관을 무덤 속에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까지 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 혼자서 증류기를 다뤄봤지만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리핏이 죽었고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모디까지 뒤를 따랐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나는 칼길에서 골짜기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두막집 뒷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곳에다 흔들 의자를 옮겨 놓으셨다. 내가 가까이 내려와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주황과 초록과 빨강과 노랑 무늬의 치마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슴 앞섭에는 나에게 쓴 편지가 꽂혀 있었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단다. 네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의 그 작은 몸을 안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날 낮 동안을 할머니 옆에서 보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도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두 분이 나를 위해 새겨놓은 자국들을 바라보았다. 지팡이 끝부분에 있던 그 자국들은 두 분이 느낀 깊은 행복을 나타내고 있었다.